공수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요란하게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결국 비아냥이 쏟아지죠. 공수래 공수권. 공수표 맞아요. 이러려고 이첩받았나?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고 영장 집행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매우 놀랐겠죠. 본인들께서는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도 연차가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공수처가. 능력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수사를 할 자신이 있으면 이첩 받아서 하면 되죠. 능력도 지금 없고 결국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가면 과정이 정당해야, 과정에 납득이 돼야 결과에도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그 이후에 쏟아질 분노, 분열과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빨리 경찰에 사건 전체를 이첩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볼거리 많은 인터넷 종편TV 뉴스앤톡이 만드는 집요한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집요한 토크쇼가 오늘부터 많이 새로워집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방송을 할 거고요. 오후에는 편집본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새 얼굴입니다. 새 얼굴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재미있게, 유익하게, 그러면서도 좀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국민의힘 류재화 세종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직접 뵌 것은 처음인데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그 이전에 활약상은 보복운전으로 해요? 아니 왜 직접 거를 아니, 저는 얘기 안 했고 그거는 이제 무죄.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근데 그 아무튼 말고 저도 워낙 활약을 세종이니까 그래도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화면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온화한 네.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 얘기가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한 얘기이긴 하지만 서로 네. 분위기 잘 풀어나갈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요즘에 다루는 주제가 솔직히 이거는 정당 대 정당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과 일부 이상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글쎄요, 오늘 예민하게 저희가 이렇게 네. 논쟁할 거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한번 해볼 만은 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온난전선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한랭전선도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은 센 여자. 제가 네.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죠. 생이 아니고 제가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결심만 했어요. 그래서 씬 여자, 씬 여자. 날씬, 슬림 씬. 아시나요? 그냥 그렇게 우겨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류재화 위원장은 부드러운 남자. 이거는 부드러운 남자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까지 네. 같아요.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이 오늘 뵈니까 방송을 해도 그동안 뵀을 때 진짜 부드러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센 캐릭터가 약간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센 캐? 아니죠. 생 것도 부정적인. 네.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고. 선명한 이미지. 그러면 그렇죠. 중간에 네,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요청 드릴게요. 좀 바꿔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캐릭터가. 네. 근데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원래 자기 자신을 모르는 법이죠. 네. 앞으로 저희는 중앙의 정가 상황 그리고 네. 지역에서도 또 우리가 또 이 중부권,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 소식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서울에만 사람 사는 게 아닙니까? 아니 한반도의 중심이 물론 서울이 맞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은 솔직히 충청도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아주 뭐 심도 깊게, 심도가 낮을지라도 상식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은 얘기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집요한 토크쇼 먼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앙 정치 이슈부터 얘기하는데 정말 지금 너무 이슈가 큽니다. 뭐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체포하러 갔다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와 이제 무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고, 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이제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그 체포 적부심은 체포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체포되기 전인 지금은, 체포되지 않은 지금은 딱히 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영장을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영장에 대해서 뭔가 다투는 제도가 있어서 뭔가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법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부된 영장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고 그의 집행에 대해서는 따르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먼저 이 말씀 먼저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요. 네.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예,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면서 네, 기각을 했고. 현재 영장의 유효성은 인정했고요. 또 이제 그 전이라 하더라도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유효한 영장에 기한 집행 절차에는 모두 수능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다만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되는 과정에서. 지금 심지어 오늘 아침 나온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가 이제 더 이상 영장 집행을 본인이 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겠다, 경찰에 위임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경찰에 위임한다는 것조차도 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일단 그 법적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는 전 국민이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오후 1시쯤인가요? 다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예. 네. 우선은 공수처가 무능했던 거죠. 뭐 그거는 뭐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공수처를 신설을 하면서 많이 감싸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하는 모습을 보고 참 무능했다라는 점은 누구나 국민 모두가 더 아실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는 공수처장이, 국민들은 그 한남동 앞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24시간을 계속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이 뭐 10시에 출근한다. 기자가 질문하는데 도망간다. 이런 것도 불만을 가질 정도예요. 그만큼 국민 여론이 상당히 이제 공수처 능력에 대해, 무능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영장 청구 자체가 아까 말씀 주신 게 뭐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장 청구가 됐어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윤석열 라인의 일부 몇몇 사람들만, 의원들만 왜 그거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또 뭐 이따가 얘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그 자체로는 그들만의 개인적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인 꿍꿍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영장 청구 집행이 지금 공수처가 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 경찰한테 요청을 해서 경찰이 한다 했잖아요. 아니요. 그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장 청구는 공수처가 하는 거고요. 검찰도 할 수 있는 거고, 영장 청구 집행은 경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례적으로 주도권을 공수처가 잡아서 한번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하면 됩니다. 복점이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영장 청구 자체, 그 다음에 수사 주체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경호처는 지금 또 형사소송법 110조인가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유재호 위원장은 또 변호사시니까. 방금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첨부해서 드리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딱 규정돼 있어요. 영장은 검사가 지휘해서 경찰이 집행한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검사가 지휘해서 경찰이 집행한다. 이게 형사소송법에서에 따르면 지금 공수처는 여기서 검사는 아니에요. 공수처는 별도의 공수처법이 따로 있고요. 공수처법에는 영장 집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공수처 내도 수사관이 있거든요. 공수처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장 집행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청구와 집행을 공수처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경찰관이나 다른 그 부서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경찰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협조에 응하러 온 거예요. 집행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가 본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아침에 그랬죠. 그렇게 하려면 예. 이 사건 자체가 경찰로 이첩돼서 검사가,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 청구된 영장에 대한 집행을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너무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욕심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빨리 경찰로 이첩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아까 이제 형소법 110조, 111조도 이렇게 얘기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법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훨씬 더 많은 수십 명 아니면 10여 명 아니면 더 다수의 복수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우선은 서부지법에서 공수처 영장을 청구해서 이거 영장을 발부를 해줬어요. 이건 그럼 위법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집행은 경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요, 집행이 경찰이 할 수 없다니까요. 거기에 이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거를 논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점에 저도 궁금해서 오늘 오전에 새벽부터 그걸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봤으니까 가능하다고 했겠죠. 글쎄요. 그렇죠. 다 가능하다 네, 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알아본 복수의 취재를 하신 거니까. 제가 알아본 네. 복수의 관계자들 중에서는 비율적으로는 1대예요. 그러니까 다 대 1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110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거는 압수수색을 할 때 이거는 물건 압수용에 제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사람을 수사할 때는 관여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할 때는요, 형소법 13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37조에는 이걸 준용해야 된다는 건 138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138조에는 형소법 110조, 111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제가 되게 어려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걸 분석해서 기사화를 다 하고 있어요. 어제 그 네. 서부지방법원 기각 결정에 나온 얘기고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복잡한 게 아니다. 그거는 뭐 110조, 111조 그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어제 아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지금 거고요. 이 법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전 국민들은 다 목도를 했거든요. 아,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걸 다 지켜본 거죠. 마치 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려시대 무인정권 때 한 입을 덮고 잤던 그 무슨 방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도방 뭐 이랬던 그런 사병들을 보는 듯 했거든요. 제가 좀 잘못 봤나요? 그 정도로 경호처를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런 그 분들이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래도 됩니까? 예,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또 다른 법원의 그 효력을 부정하는 판단이 없는 이상 그 영장의 집행은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뭐 경호처든 경찰든 그거는 가릴 것 없이 누구든 그 영장의 집행에는 순응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그렇죠. 뭐 드립니다. 이론이지. 근데 다만 그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영장 집행 거부의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게 되니 그런 논리가 없이 전공법으로 깔끔하게 영장 청구와 영장 집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떤 다툼의 소지가 없어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태로 계속 절차가 진행되면 나중에 형사 재판 절차에 가서 이게 혹시 나중에 법원 판단에 의해서 이게 위법한 절차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다 위법 수집 증거라 그래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분쟁이 일어날 대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굴레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내란죄에 관해서 명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그 어떤 논리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안에 내부에 경호원들만 한 3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경호원들만. 거기에 경찰과 군부대 관련된 군 특수부대 관련된 사람들도 이렇게 한 450여 명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호원들만 300명 있다고 할 경우에는 경찰도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를 경호 업무에 충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호원들을 일부 100명 정도를 체포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다시 200명, 나머지 100명을 체포하고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짧게요. 지금 보면은 왕을 경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왕을. 처음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이것이 불법인 걸 뻔히 알 텐데. 왜냐하면 내란 수괴 혐의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헌법과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별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 법이. 왜 그럴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에서야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집중 모으는 거는요. 그들도 내랑 동조범이기 때문에. 공범이기 때문에 네.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를 내가 모시는 대통령을 내가 지키겠다, 경호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혜 의원님께서 그 국론이 분열되는 건 맞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작은 법적 혼란이 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다져가야지, 차근차근 다져가야지 급하다고 빨리 가다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경찰이 집행을 하면 된다. 그게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원칙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죠, 맞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내란 수괴범 윤석열은 체포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른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그에 적절하게 맞는 법적인 조치를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이신 거죠? 너무 나갔고요. 예, 아니요, 형사재판을 보지 법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법적인 절차를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씀드릴게요. 거예요. 네네. 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결론을 예단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제가 증거 기록을 다 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게 맞다라는 그건 거의 사입이고. 이거는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절차에 대해서 보셔야죠. 말씀하시는 그 증거물이 없다는 게 언론에 다 증거물이 아니, 있어요. 증거 기록, 개인 언론 가지고 영상으로 재판할 수는 없지 증거물이 다 않겠습니까? 있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언론 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죠. 와, 근데 증거가 어떻게 언론 가지고 아무튼 재판합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법정에 나온 증거 가지고 해야죠. 네, 알겠어요. 지금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이 집행을 하고 했어요. 아니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수사관이 안 되니까 경찰에 집행 협조를 요청을 했거든요. 협조 요청한 거 저번에 그래서 저는 그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조분이 꾸려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 검사가 지휘를 하고 경찰이 집행을 온전히 한다니까 협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수처법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렇게 가면 나중에 이게 집행이 돼도 아니, 저는 근데 위법성 솔직히 논란이 또 생겨요.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래봤자 며칠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져가시자는 체포만 얘기예요. 되면 돼요. 다져가시자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체포되면 알겠습니다. 된다. 근데 체포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경호처 박종준 경호처장 그다음에 뭐 지금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실세라고 또 그런. 김성훈 차장, 이강호 김성훈. 경호본부장. 예, 근데 정말 묘한 게 다 이분들이 또 충청도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박종준 처장이 왜 그럴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범은 아니죠. 확신주의자다. 자기가 정말 믿고 이런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김성훈과 이광호에 의해서 좀 밀리는 것이 아니냐, 조져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내란 공조이기 때문에 공범이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김성훈 차장하고 이강호 경호본부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타났느냐.
이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용호 경호처장 그때 당시에 같이 네. 일을 했던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김용호 경호처장 당시 다른 차장이 있었는데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영전 형식으로 병무청으로 밀어내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아삼육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하고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군사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대통령과 같이 술도 먹는 사이라고 하죠. 그럼 그들은 내 세상을 만든다라는 평가를 한대요. 내 세상. 국민이 아니고 우리들의 세상을 만든다.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왜 이거는 그거잖아요. 본인들이 이걸 성공하면은 반란이 아니잖아요. 성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럴까? 퀘스천 마크에 대한 답이 나오고, 만약에 정말로 절대적인 충성이다. 사람이요. 자기의 앞날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위법인 걸 아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나 엄청난 의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범,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그런 그 동조 그리고 또 하나 김성훈 차장은 사실 이분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삼청동 안가의 주 관리인이고 그쵸. 김용현의 신부기였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왜 이런다고 글쎄요, 생각하세요? 뭐 그분들 속마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박종준 공수처장이야 경호처장님은 경호처장. 사실은 제가 이제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2022년에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전에 아마 자유한국당 시절에 시당위원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종시에서 출마도 하시고 2016년. 예. 공주에도 한번 출마하셨죠. 공주에서 한번 출마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원들 저는 뭐 같이 일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당원들의 평가 굉장히 점잖고 선비 같은 분이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그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경호처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왔죠. 네. 근데 그 입장문을 보면은 이제 어떤 맥락인지 이해는 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러 가지 그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경호처장으로서 본인의 임무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양자가 충돌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고충은 저는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집행됐어야 됐는데,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걸 막은 건 박종준 경호처장이어서, 그거는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에서도 박종준 경호처장님의 인품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인품을 믿고 이번에는 체포영장 영장이 발부되면은 경호처에서 이렇게 대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만의 세상, 내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처음과 달리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중론으로 좀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또 그들만의 세상을 꿈꾼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방송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하고 국민들 밖에서 대치하고 군, 경찰 전부 다 대치하고 있을 때, 김건희 씨가 안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켰대요. 그 안은 김건희 씨 맞아요? 그랬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화면을 좀 우리가 분석하고 봤을 때 그렇게 그 강아지를 산책할 만한 게 그렇다. 이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 내부 상황 추정이죠.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들만의 세상이었구나. 그들만의 평온한 세상이었고, 아무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좀 이따 경제 얘기도 할 테지만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어려워도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의 세상은 따로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이 추정이 중론으로 커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강아지 영상 저도 봤는데요. 일단 거기 나와 있던 인물이 김건희 여사인지는 그건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 또 그 영상 촬영한 게 영장 집행 당일인지도 좀 나중에 밝혀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다 밝혀진 게 아니고, 그때
나뭇가지들 색깔이 뭐 단풍잎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지금 맞느냐 막 이런 의문도 그쵸. 있거든요. 일단 그거 지금은 우리 그렇고.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또 지혜로운 것 하나는, 같긴 해요.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경호처에 이제 좀 문제점이 있었다. 경호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꼭 짚어야 될 게, 그럼 공수처가 왜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심을 자아낼 만한, 미심쩍을 만한 그런 일들을, 분란의 소지들을 만들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설사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온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수처가 정공법으로, 정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또 지금 오늘 아침도 정도로 가지 못하고 경찰한테 영장의 집행만 홀랑 넘기는, 사건 자체를 이첩해야 되는데 집행만 넘기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꼼수가 아니라 공수처가 전공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할 때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든 아니면 형사재판 절차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납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제 이제 박종준 명의의 경호처장 명의의 입장문이 그거였잖아요. 위법 논란이 있는 영장에 협조하는 것이 경호처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아니 그걸 왜 경호처가 판단을 하죠? 그걸? 판단만 하고 그거 보시면은 무엇이 위법이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도 좀 이상하고 정확히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기가 다 위법하고 무너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들만의 주장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위법이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지적하는 거, 네, 맞다고 생각해요. 공수처 지적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자요.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나중에 논쟁만 남아요. 공수처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그 얘기 나눌 때가 아니다. 계엄 선포했었죠. 실탄 5만 7천여 발 들어갔었죠. 내란 맞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이번에 이렇게 영장 집행 청구, 그러니까 그 집행을 할 때 실탄 발포하라고 얘기 나왔었죠. 이게 내란이에요. 이게 내란이 아니 뭡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길인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저는 좀 건강한 논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이경 대변인께서 지금 이건 내란이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게 그 박종준 공수처장이 이건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각자 자기 주장 가질 수 있죠. 위법이고 합법이고에 대한 자기 주장 가질 수 있지만 그 주장 그게 최종적인 판단은 각자가 하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 그 11월 15일 날, 작년 11월 15일 날 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났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조상우 부시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하셨죠. 그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좀 일관되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법원의 그렇죠.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존중하고 성급하게 좋아요. 내란죄로 뭐라고 단정하실 건 아니에요. 그 단정하는 건, 지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거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개인이에요. 우리는 빠지고 경호처장,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도 몇몇 의원들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 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뭐 내란이 아니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엄 선포를 하고 또 하고 2차, 3차 계속해도 된다라고 하는 무슨 그 목사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무슨 그 목사님이 있잖아요. 뭐 태극기 집회, 정강훈 목사 집회에도 국민의 내부 또 몇몇 분들이 한 10여 분 좀 안 되는 분들이 또 찾아가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영장 청구와 집행 얘기는 좀 그만. 네. 이게 왜냐면 다음 주에도 또 나올 사안이긴 해요. 네. 자, 그런데 공수처 얘기는 저는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공수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요란하게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결국 비아냥이 쏟아지죠. 공수래 공수검, 공수표 이러려고 맞아요. 이첩받았나?
야,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능력도 안 능력이 되면은 능력이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수사를 할 자신이 있으면 이첩 받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굉장히 능력도 지금 없고 결국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가면 과정이 정당해야, 과정에 납득이 돼야 결과에도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그 이후에 쏟아질 국론 분열과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빨리 경찰에 사건 전체를 이첩하십시오.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고 네. 영장 집행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매우 놀랐겠죠. 본인들께서는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도 연차가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공수처 해요. 검사들이 대부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 검사들 뭐 부장검사 거기도 이제 일반 검사 다 한 있는데 20여 명 된다고 전체 하는데 숫자는 네, 20여 명 예, 된다고 저는 뭐 들었어요. 100명도 안 되고 네, 검사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 중에 이제 일정 경력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모에 신청을 해서 된 건데 그래서 검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사이의 그 관계, 누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완박이니 검수원복이니 이런 여러 가지 오명수의 공수처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후과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수처장 오동훈, 그 다음에 경호처장 박종준, 이분들이 단순히 자기 일을 업무를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영향 때문에 공수처가 없어질 수도 있고 경호처가 폐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이 두 분들은 역사의 후과는 엄청납니다. 공수처는 맞아요. 저도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저도 거기에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검찰의 그러니까 기소청이 따로 생기든지 검찰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수사청이 새로 생긴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경호처가 없어지면 대통령 경호 누가 해요? 경호처가 없어지면 의원 다른 내각제로. 기관이 뭐 옛날 갑자기 또 의원의 가치가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훅 들어오는데? 했습니까? 해경을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해변 가드 역할은 또 누군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네. 것들처럼 이 경호처 자체가 경찰로 업무가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경호처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 지금 벌써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군가를 꼭 폐지를 주장하시니까요. 그렇죠. 박종준 처장은 그래서 저는 이 얘기죠. 본인 당신의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엄청난 또 근데 그런- 공수처장은 본인의 역할을 다 못하고 네. 박종준 처장은 본인의 역할을 넘어서 과도하게 과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과하게 해석하고 과하게 하고 있고. 예, 저 경호처 분들은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근을 못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그러니까 사실 잘못하면 공무원들과 공무원의 충돌로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 국민의 충돌로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집에도 못 가고 거기 박혀가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차분하게 냉정을 되찾고 정리를 해야 돼요. 빨리. 수습을 해 나가야 되지. 빨리 수습을 해 나가야 되지. 이거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또 탄핵하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참 그러면 그 얘기 앞서서 최상목 대행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일 그 최상목 대행이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당일 무엇을 했냐면 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과연 이것도 관료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한된 권한이라는 것은 기존에 유지해왔던 헌정 질서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건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건 또 그 권한 대행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방법은 탄핵?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무슨 탄핵 중독증에 걸린 나라 같아요. 그거 아니고요. 권한 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최고 권력자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탄핵했잖아요. 예. 탄핵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여야 합의해오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운털이 박혀서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탄핵 이전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핵이라는 가장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가급적 자제되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할 때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었고 국민 개개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탄핵 이후에 그거 다 했어요. 국회의장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고 그 국민 개개인도 헌법소원심판 청구했어요. 탄핵 이전에 그걸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먼저 받으면 탄핵 없이도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왜 이렇게 민주당은 조급한지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그 지금 조기 대선 할 경우에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이 조급한지 그 조급증 때문에 괜한 혼란을 더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조기 대선도 제가 좀 이상했어요. 조기 대선 얘기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방송만 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윤상현도 계속 조기 대선을 엄두하고 있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얘기가 지금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근데 왜 이렇게 조기 대선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게 약간 프레임 같은 느끼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조급함이 전혀 없는데 자꾸 외부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자꾸 조급하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탄핵 얘기를 하셨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둘이 싸우고 있죠. 왜냐? 계엄 선포에 관련해서 본인들도 뭔가 주고받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 혐의를 좀 작게 축소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핑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최상무 권한대행도요. 이거를 정말 빨리 시급하게 결정을 하려면은 김정은 차장이라든지 뭐 그 경호처장이라든지 이강우 경호본부장 해임 권한권 가지고 있어요. 해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지금 전혀 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가진 권한이에요. 거부권, 더한 거부권도 그거를 권한대행으로서 행위를 했는데 이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나요? 민주당이 탄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권한대행의 역할에 있을 때 제대로 하면 뭐하러 탄핵합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서 국가의 국민의 경쟁이 안정되기 위해서 그 다음 절차를 저는 밟는 거다 생각을 해요. 솔직히요. 최상무 권한대행 지금이라도 그럼 해임하시면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면 돼요. 안 하기 때문에 탄핵이 언급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탄핵합니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이것도 부작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사전적 의미의 부작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경호처에다 미루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부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이제 부작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작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호처장을 해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경호처장한테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건지 지시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자기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자기의 형태들 중에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순조롭게 집행되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진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형태가 뭔지는 권한대행한테 맡겨져 있겠죠. 그리고 탄핵 싫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힘을 합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 최상무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어떠한 자기 형태가 가능한지 그럼 우리가 서로 요구를 하자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는 역할도 해야 되지 그냥
뭐 답 다 정해놓고 그거 안 하면 너 탄핵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겁박하는 방향으로 아니요. 저는 끌고 가면 안 된다고 겁박이 생각해요.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위원장님의 논리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나마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그 논리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집에 당장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어떻게든 시급하게 불을 끄려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리모델링 할까, 이런 얘기를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하자, 약간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지금 권한대행 보면은 민주당이 무조건 탄핵하겠다가 아니에요. 말씀 주셨죠.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어떤 무엇을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그럼 먼저 국민의힘 여당이잖아요. 하셔야죠. 안 하고 계시죠. 여당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당 의원들 솔직히 헛소리하는 사람들, 집회 현장 나와서 헛소리하는 사람 대부분이고 나머지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먼저 나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얘기를 하잖아요. 권한대행이 이런 걸 행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안 하면 우리가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탄핵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방금 이제 자, 그러면 안 하면 하겠다예요. 그건 국민의힘에서 안 해도 얘기를 해야죠. 탄핵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 탄핵을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의 국민들한테 여지가 한번 없어집니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역할이 이건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국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는 아닙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협의를 충분히 할 어떻게 해야 것으로 돼요? 생각합니다. 국민의 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절차가 가장 국민들이 살기 위한, 국민들이 안정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가를 먼저 우선을 두고 생각을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협의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이제 기대를 지금 한 달 동안 불난다는 했어요. 얘기하셨는데 기대를 그것만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하고 지금 있잖아요. 불이 났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 따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불이 난 건 맞습니다. 큰 불이 났죠. 큰 불이 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거 뭐 얼렁뚱땅 주먹 구구식으로 진압하려다가 건물 전체에 불 번집니다.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최성목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그 다음에 탄핵에 앞서 다른 구제 절차들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구제 절차가 아니라 어쨌든 밟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 권한쟁의 심판도 있을 수 근데 있고. 이미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탄핵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 국정혼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최성목 대행이 경제 관료잖아요. 잠깐 죄송해요. 국정혼란 말씀 주셨고 갑자기 너무 마음이 막 너무 아픈데 국정 혼란을 누가 야기시켰죠? 그러니까 있던 일에 대해서 누가 수습을 해야 되는. 야기시켰죠? 빨리 수습하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하다고 빨리 건물 전체에 수습하라고요. 불을 번지게 할 수는 빨리 없잖아요. 수습하는 방법이 아주 명확한데 그냥 봐보세요. 지금 당장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법치주의다. 법적으로 법에 따라서 따박따박 하면 된다. 그 절차를 빨리 밟자고요, 지금. 좋아요. 법에 그 따라서 절차 따박따박 밟자는 하자고. 말씀이랑 빨리 똑같습니다. 하자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절차 무조건 생각하지 보내자. 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옥에 밟아가자는 바로 거예요.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법의 절차 위에다 바로 세우자라고 했는데 전 동의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답은 그렇게 할 정해져 거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과정에 기다려요? 언제까지 여러 가지 기다려요? 위법 소지 이런 거 없애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가 위법소지인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공수처 그리고 지금 수사권 자체를 너무나도 논의가 쉽게 있지 뭐 않습니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자, 집회 현장 나가 있는 국민들한테는 너무나도 잔인한 말씀입니다. 좀 시간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여기서 답이 생각났어요. 류재하 위원장을 지도부로 입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빨리 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전임 지도부 때 당직 맡았다가 잘렸잖아요. 전략기획 네, 하시는데 네. 뭐 근데 잘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잘린 되면 한동훈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사라졌어요 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동훈 사라지시면서 잘리지. 이제 당 거예요? 대표 직속으로 있던 아. 기구여서 같이 아 그러셨군요. 네. 잘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당직자를- 상황에서는 그럼 못 가시겠네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필요해요. 제가 필요합니다. 봤을 때. 네. 그 최성목 권한대행이 주목해야 될 것이 최성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모피아 뭐 나쁘게 얘기해서 모피아 출신인데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외 신인도 우리나라 경제 얘기하는데 체포영장 집행하러 간 날 그때 제가 주식과 환율 저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주식과 환율 지수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죠. 외국인들이 돌아온 거죠. 네.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 불확실성이 제거. 그렇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경제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만큼 안 좋아지고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예측 가능한 만큼 좋아져야 이게 이제 경제가 그러니까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예측 가능성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수사, 재판 절차, 그러니까 수사죠. 지금 수사 과정에 있으니까 그 수사 절차. 그리고 현재 뭐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밖에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하는 형사 절차. 이런 것들, 지금 모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따박따박 진행되면 경제든 정치든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탄핵심판 절차 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서류 안 받고 뭐 이렇게 미뤄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과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당하게 형사 절차와 수사 절차와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보시기에 이거 너무 지연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구심을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를 만드는 게 윤석열과 최상목이라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목도를 했잖아요. 바로 목격을 했잖아요. 체포하러 갔을 때 경제 지표가 잠깐이지만 좋아지는 걸 봤고, 그러니까 실패가 됐을 때는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건데 저는 그런 어떤 결단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더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본인 또 다른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은 같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네, 같은 생각이에요.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갔을 때 그 시간과 함께 정말 동시에 환율 내려가고 주식 갑자기 올랐어요. 근데 공수처에서 1시 30분 정도에 이제 체포 시도를 이제 중단을 하면서 갑자기 그 시간을 기점으로 계속 쭉쭉쭉 환율 다시 올라가 주식 팍 내려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도대체 해외에서 봤을 때, 해외 자본에 봤을 때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리스크는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하는 건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기관인 거고, 그 대신 빨리 체포는 해야 된다. 그 빨리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까 뭐 할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경제 지표가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1분 1초 단위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죠. 근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미심쩍은 수사, 그리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이런 것들이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그 못지않게 안 좋아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경제 지표가 또 안 좋아졌을 거예요.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나눴던 얘기예요. 계속 돌고 도는데 이 일을 빨리 해결하려는 자기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려요? 그때는 뭐가 답이에요? 탄핵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다른 여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셔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많은 절차의 진전이 있을 뭐가 겁니다. 하겠지요. 일주일 이런 뒤에,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을지도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경제 지표 정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는다고 경제 지표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을 할 수 있게 최상목 권한대행 다음엔 누구죠?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사회부총리죠. 이주호. 네, 이주호 총리가 되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처음부터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정생존자가 생각이 난다.
마지막이 환경부 장관이라고 했죠. 아니 마지막까지 가지 말아야죠. 차관들도 있으니 장관 말고 차관들도 있는데 아니 그래서 탄핵하면 마지막까지 국무회의가 가지 무너집니다. 말아야지. 국무회의가 그랬죠. 과반이 안 되면 국무회의가 무너지면 국무회의는 안 무너진다고요? 한덕수 총리실에서 의장이 선출할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얘기가 끝났는데 왜 무너집니까? 과반이 국무회의 계속 한 명만 남을 때까지 국무회의 의원을 그러면 세 명이 국무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덕수 총리실에서 입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국무회의는 문제가 없다. 지금은 의장실 없죠. 아니 계속 앞으로도, 탄핵을 하면 앞으로 탄핵을 해도 의장실에서 임명하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임명해요 의장실에서? 그 찾아보세요. 아니, 그거는 임명은 된다고 가능한- 이미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장관을 임명한다는 얘기예요? 한덕수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을 계속 임명해서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국무회의가 무너지지 않게끔 임명하면 된다라고 나와 그러면 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용인할 겁니까? 그 국무회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민주당 임명하는 지도부는 거? 아닌데 뭐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예. 제가 지도부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저와의 중심은 국민의 안정입니다. 국무회의가 지금 뭐 지켜진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안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국민의 삶이 안정된다면은 전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도 같은 지도부라면 그렇게 마음이에요. 하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지도부에 마음이에요. 올라가실 분이 또 한 분 또 계셨어요. 우리 둘 다 지도부가 아닌데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지도부가 해봤자 아니 두 사람이 무슨 의미가 이렇게 커. 그걸 하는데 정말 지도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안정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자, 국민의힘도 당내 상황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김민전 의원이었거든요. 김민전 의원이 뭐 눈물까지 흘리면서 뭐 중국인 탄핵에 찬성하고 다니더라. 그리고 대통령이 참 외로웠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저기 같은 국민의힘 유재하 의원.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한 최소 12표 정도가 났죠. 네. 그 12명의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뭐 30명 넘게 많은 의원들이 관저 앞에 집회에 갔지만 그 전에는 또 12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관저 앞 집회에 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12명과 12명 사이가 굉장히 지금 먼니다. 탄핵에 찬성한 12명과 이번에 관저 집회에 찬성한 12명 사이에 저는 계엄의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 계엄의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형국이어서 굉장히 그게 아쉽고요. 제가 오늘 계속 뭐 국정 안정, 국민의 뭐 삶의 안정, 이경 대변인이랑 그 말씀 계속 드렸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여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 계엄의 바다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그 관저 집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이 계속 거기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소위 친윤이라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견해가 막 갈라지면서 지금 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화가 되고 있습니까? 집회 참석하는 의원들은 더 늘고 있는데요. 근데 집회 참석하는 의원들은 늘고 있는데 사실 집회 참석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기존에 자유통일당이 했던 발언들과 굉장히 유사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유통일당, 자통당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국민의힘보다 조금 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당이 있죠. 근데 이제 자통당에서 가진 그런 어떤 생각과 유사한 그런 범위 내에서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발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과 지금 관저 앞에 있는 집회에 적극 참여해서 발언을 하는 의원들 사이에 스펙트럼이 지금 너무 넓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여당으로서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민전 의원하고 방송 같이 해본 적이 없으실까요? 아니, 이분은 1대1은 아니고 진행자도 했었어요. 1대1은 아니고 이제 다수의 패널들이 있는 데서는 같이 한 적이 있죠. 네. 전 이분 되게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솔직히. 윤석열급이 네. 되어버렸어요. 근데 김민전 의원이 왜 그런가 봤더니 김민전 의원이 정치계에 발을 디디고 싶은 마음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번에 비례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제 국민의힘 쪽 윤석열 후보의 그때 공동선대위원장 그런 직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어요. 왜 저러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본인이
뭔가 보완하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계에 계속 발을 뭔가 트라이를 했겠죠. 근데 안 되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직을 받고 또 비례로 됐습니다. 되게 쉽게 편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 근데 전 솔직히 그분의 머릿속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집회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대학교 마크가 있는 옷을 입고 탄핵 집회 현장에 누가 갔대요. 그랬더니 중국인들의 지금 탄핵 그 이제 찬성하는 집회에 가서 막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기가 예일대 티가 있거든요. 후드티가. 그럼 저희 아이는 예일대 학생입니까? 그리고 탄성 집회 가면 우리 아이가 어린애인데 미성년자 네. 어린애인데 갑자기 예일대생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그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요. 김민정 의원이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더 든 게 김민정 의원의 SNS를 쭉 봤는데 한남동에 탄핵을 찬성하는 10대에서 20대, 30대 그 젊은 여성들이 눈이 오는데 그 호의를 감싸고 있는 집회 현장에 있는 사진을 본인이 공유를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약간 헷갈렸나 봐요. 그 사진 저도 네. 봤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찬성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아예 반대의 집회에 젊은 그 여성들, 남성들도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사진을 공유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딱 그 워딩만 넣어놨어요. 저분이 뭐가 착각하는 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온전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 좀 이상해요. 예전하고 다른 모습 좀 이상하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또 우리 류재하 위원장 원외 위원장이시잖아요. 근데 원외 위원장 57분이 그 성명서를 냈어요. 내란 수사 그 무리한 체포시도 하지 말고 좀 그런 기존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는 그런 또 성명서를 냈는데 이름 제가 그래서 잘 봤어요. 57년 일일이 봤습니다. 네. 세종시당의 위원장이 두 분 네. 계시잖아요. 한 분 이준배 위원장, 류재하 위원장. 이준배 위원장은 굉장히 그 친윤 쪽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저거를 연락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 저희 다 협의를 해서 혹시 여기에 이 취지에 동의하는 당협위원장들은 이름을 넣자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봤는데 제가 이름을 넣을 만큼 동의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더 첨가됐으면 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게 안 첨가돼서 저는 이름을 안 넣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친한 이렇게 원외위원장들 계시잖아요. 친한 원외위원장들 중에서도 이름 넣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이름 넣으신 분들 몇 면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안 넣었을 뿐이에요. 네, 궁금했어요. 일단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중앙 정치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볼 건데요. 네네. 되게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전개가 돼 있을지. 자, 이번에는 이제 지방 이슈로 한번 또 몇 가지 사안 좀 짤막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 정치와 맞물려서 이 충청권에서는 주목하는 게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지금 용산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있었으니까. 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제1 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것. 예, 어떻게 보세요? 보야죠. 지금 청와대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도청이 100% 거의 다 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럼 대통령실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집무실을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제가 충청도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종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세종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절차적으로도 복잡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이미 대통령실 제2집무실이 세종에 생기기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도 집무실이 필요하니까 지금 일단 여기를 2집무실로 하지 말고 1집무실로 해서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하고 서울에 필요하면은 집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무실을 제2집무실로 조그맣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공약은 나올 것 같은데요. 개헌을 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네, 집무실을 두는 것이. 저는 제가 선거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국회, 대통령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전부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한 결정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개헌 없이 옮겼잖아요. 대통령실 자체를 옮겼잖아요. 근데 그건 서울 지금- 안에서 옮겼으니까. 아니, 그래도요. 네. 근데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 전에는 개헌을 먼저 언급하기는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헌을 하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대통령 4년 중임제 얘기를 해야 돼요. 행정수도만 이전하는 거 원포인트만 개헌하기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번에 다음 대선에 될 사람이 다시 뭐 조기 대선이 될지 아니면 계속 시간 끌다가 대선이 될지는 그건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이 본인 임기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5년 대통령이 아니고 4년 대통령이 되고 본인은 중임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전제하에 개헌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가능하지. 안 그러면은 지금 대선 전부터 개헌은 좀 논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또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어쨌든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해 보이니까 말씀하신 거는 조기 대선이 실현이 된다면 1년 임기를 단축을 하고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 그때 우리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자. 그런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겠죠. 예, 저는 개헌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제가 좀 일명 현타가 온달까? 현타가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체포영장 집행안에서도 막 막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자체가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법치라는 게 무너져 내리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각자 국민 개개인이 이걸 사적구제라고 하는데 자기 권리를 자기 힘으로밖에 못 찾아요. 그러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게 무정부 상태고 그게 이제 법적인 혼란인 건데 야 이런 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이 모든 상을 일거에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개헌입니다. 임기 문제 포함해서 뭐 지금 대통령제가 적절하냐, 세종시로 옮길지 말지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문제를 5천만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맡기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수단. 그게 바로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너무 마음에 와닿은 게 법치가 무너졌다. 사적구제.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단계 좀 나간다면 법치가 무너진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예요. 법치가 무너진 게 참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 아까 우리가 논쟁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해외 자본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를 윤석열로 봤잖아요. 이 가장 큰 리스크를 빨리 제거하도록 진행이 되면은 탄핵도 없고 국민도 안정하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제 토론은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꽤 됐는데. 그쵸, 좀. 예, 네.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네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처음 이경 대변인 처음 나오셨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즐겁게 또 때론 치열하게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것 같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랑 이경 대변인이랑 둘이 공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정의 안정이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가 조속하게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 라는 데는 저희 둘의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제가 비판할 게 있고 제안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너무 조급증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굳이 탄핵해서 국정 혼란을 만들었어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더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급한 거예요.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게 그 결정에 대한 그 승복, 그 정당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빨리 끝내려니까 내란죄도 빼버려요. 그걸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조급증을 굳이 내는 이유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이 문제를 다 종결 지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토론 시작할까요? 이게 사실 조상호 부시장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상대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던. 네.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꼭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이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도 할 일이 있지만 민주당도 할 일이 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죠. 내란죄가 이 헌재에서 그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음에 다시 예, 아직 여기 결정된 게 아니니까. 예, 예. 처음 방송이죠.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방송 나가기 전에 되게 설렌 감정이 좀 없는데 오늘은 여기 방송국에 오기까지 되게 설레어서 실은 옆에 건물로 잘못 갔다가 다시 한참을 기다렸다가 주차 요금을 내고 또 다시 이쪽 건물로 왔어요. 네. 제가 문자를 그만큼- 보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설레어서 오늘 좀 그런 날이었고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두 분과 제가 이제 방송으로만 봤던 두 분과 지금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건강한 논쟁을 좀 해가면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삶이 좀 평안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아주 미랄 만한 힘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죠. 저 오늘 씬 하고 싶었는데 좀 센한 것 같아서 좀 쎄하긴 하네요. 신하셨습니다. 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늘 주장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패널들과 함께 토크쇼를 하는 것이 왜 꼭 서울과 여의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지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더 크게, 더 멀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츠를 잘 만들어주세요. 막 네.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PD들 아주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뭐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세고 부드러운 토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